여섯 번째 노트입니다. 여섯 번째 노트에서는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조건문과 반복문은. 조건문이 뭔지 잘 모르고 반복문이 뭔지 모르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 처음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자, 크게 이제 조건문, 반복문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조건문과 반복문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우리가 작성을 하면은 실행을 어떤 순서로 하냐면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줄 한 줄 실행하게끔 프로그램 짜서는 프로그램을 짜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제어를 내가 요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문장을 실행하게끔 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걸 해주는 걸 이제 제어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초기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제어의 이동이 제한이 없었어요. 막 여기서 이 함수에서 저 함수로 막 중간으로 띄고 막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막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제한이 없었어요. 그걸 해주는 것들이 고우투 문이에요. 혹시 아주 그 어렸을 때 프로그램 해봤는데 베이직 같은 걸 썼으면 저는 고우투 문을 뭐 여러분 또 베이직을 안 썼겠구나. 엔트리 막 이런 거 해봤나? 근데 거기서는 고우투가 없겠지?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 예전에는 고우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고우투는 막 아무데나 막 무계획적으로 뛰기 때문에 아, 프로그래밍 하기가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고투문, 무계획적인 이동, 제어의 이동을 하지 않고 정형화된 방법으로만 제어의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걸 해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2장에서 배울 조건문하고 반복문입니다. 조건문은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걸 하고 만족이 안 되면 안 하는 거고요. 반복문은 일정한 그 문장들을 내가 필요한 만큼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도 제어의 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브레이크 컨티뉴 문 같은 것들이 있고요. 브레이크는 어떤 문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반복문을 종료시킨다든지 스위치 문을 종료시키는 해주는 거고 컨티뉴는 반복문에서만 쓰이는 건데 현재 반복을 끝내고 루프의 끝으로 이동하는 게 컨티뉴 문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있는 게 이제 고우투문은 있습니다. 근데 고우투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호출과 이제 함수에서 리턴문에 의해서 이제 제어를 이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제 그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이 조건문과 반복문에서 쓰이는 브레이크와 컨티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건문. 조건문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if문, switch문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 중에 if가 기본 조건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f문만 있으면 모든 조건문을 내가 필요한 조건문들을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문들은 스위치문을 쓰면은 좀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고 실제 그런 문들을 스위치문으로 작성하면은 효율성도 더 좋아요. if문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스위치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그럼 스위치문으로 작성하는 게 더 간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if문은 어떤 게 생겼냐면은 다 알고 있겠지만 이제 C 때 사용된 if문하고 차이가 없죠. 차이가 있다 하면은 C에서 if문은 if 다음에 이제 가로 열고 조건식이 나오는데 이제 C에서는 이 조건식이 int로 평가가 돼요. 정수로 평가가 돼서 0이면 거짓으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참으로 평가하죠. 근데 C++에서는 처음에 C++ 만들 때부터 불이라는 논리형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들이 최종적으로 다 뭘로 평가가 돼요? 정수가 아니라 불로 평가됩니다. true 아니면 false. 따라서 C++는 C와 호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C에서 작성된
C 코드도 C++로 컴파일하면 다 컴파일이 돼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C++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동적으로 정수를 불 타입으로 바꿔주는 그 장치를 이제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예, 원래는 이제 인트로 평가되던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C++에서는 불로 바꾸고 불을 평가하는 거죠.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C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0이면 거짓이다. 그 외에는 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제 C++에서는 if의 조건식이 정수로 평가됐는데 0이면 false라는 걸로 변환시켜 주는 거고 0 이외의 정수면은 이제 true로 평가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 여기에 포인터가 쓰이면은 이 포인터 값이 null ptr이면 false로 평가를 하게 되겠고 이제 null ptr이 아니면 true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 만들 때 if p가 포인터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 p는 이제 자동적으로 얘가 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true 또는 false로 바꿔줍니다. 이런 코드는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맞죠? P가 null ptr이면 not P면 그렇죠? 맞아요. not P면 그리고 null ptr이 아닌 경우 이 경우는 유효한 주소를 갖고 있다는데 얘는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요거나 이렇게 써야지 이제 더 간결하고 맞는 그 C++에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이 if문에서 우리가 if문을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조건식을 잘못 작성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행동들을 하겠죠. 그래서 논리 오류, 문법 오류는 아닌데 논리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럴 때 뭐 많이 하는 실수가 뭐 예를 써야 되는데 예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써야 되는데 예를 쓰는 경우는 있고 예를 써야 되는데 예를 쓰는 경우는 이제 종종 있습니다. 저도 가끔 실수를 하죠. 그래서 시행해 봤더니 뭔가 잘못돼 가지고 봤더니 이제 내가 잘못 조건식을 잘못 만든 거죠. 예를 써야 되는데 얘가 이거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이제 요 실수를 하는데 이런 실수들을 안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식을 세워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테스트를 뭘로 해보냐? 가장 편안한 걸로 실제 우리가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테스트해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간단한 수치들을 가지고 이 식이 맞는지를 검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프랑스 국기 그리기 같은 경우도 3등분을 해가지고 색깔들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여기에 뭘 넣어야 되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 경우도 이제 주어진 그 폭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은 좀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다 똑같은 크기로 색칠을 못하는 거죠.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 보면은 그냥 3의 배수들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30이라는 수라든지 뭐 9라는 수라든지 이거 갖고 내 식이 맞게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범위가 0부터 29, 보통 우리는 0색인부터 쓰니까 0좌표부터 29까지의 값이 올 수가 있고 그러면 얘네들이 뭐냐에 따라서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을 칠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x가 0에서 9까지는 파란색으로, 10에서 19는 하얀색으로, 20에서 29는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야 되는 거잖아요. 3의 배수가 됐을 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누기 3을 하면 30일 때 10이 될 때고 10보다 작으면 0에서 9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미스 나누기 3 곱하기 20 하면 2 곱하기 2 하면 20이 될 테니까 이제 내가 만든 식들이 맞는 거죠. 만약 내가 여기다가 이코르를 하면은 0에서 10까지 하겠죠.
잘못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내가 만든 식들이 맞는지를 늘 검사를 해보고 이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을 세우고. 물론 만약 3의 배수가 아니면은 이제 판단을 어떻게 그릴까? 하얀색을 하나 더 그릴까? 빨간색을 하나 더 그릴까? 뭔가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 결정에 따라서 세워야 되는 식들이 조금 달라지겠죠. 뭐가 맞는지는 맞는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이제 항상 3의 배수만 주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봤던 요 형태가 맞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if문들을 우리가 이제 작성할 때 참일 때는 요구하고 거짓일 때는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면은 이제 else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조건식 뭐, else 뭐 그러면 참일 땐 요거, 거짓일 땐 요거. 그런데 이제 이 if문들을 작성할 때 이렇게 뭔가 원래는 프로그래밍은 작성하는 방법에 제한은 없죠. 내가 한 줄로 막 길게 작성해도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가독성이 좋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 내가 가독성을 나쁘게 막 작성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했을 때는 사람이 봐도 잘 모르겠지. 이 S가 얘랑 연결된 건지 얘가 얘랑 연결된 건지 잘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컴파일러는 늘 정확하게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돼서 늘 번역하겠죠. 그럼 컴파일러가 어떻게 하냐? 컴파일러는 S를 가장 뭐랑 연결시키냐면은 가장 가까운 if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랑 연결시키지 얘를 여기랑 연결시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얘랑 똑같은 거예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그 다음 문제지만 컴파일러가 어떻게 해석하냐는 건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dangling else problem이라 그러고 이제 이런 특히 조건문 반복문을 작성할 때는 이제 가독성이 좋게 잘 작성해야 되겠고 보통 문장이 하나면 이제 그 중괄호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면 중괄호를 안 해도 되죠. 문장이 하나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 가독성 측면에서는 이제 문장이 하나이더라도 중괄호를 넣어주는 게 뭐 좋은 습관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또 뭐 사람마다 다를 텐데 어쨌든 그런 거니까 이런 그 if문이나 조건문을 작성할 때는 들여쓰기나 이런 것들을 해서 가독성이 좋게 더 잘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if문을 작성을 할 때, if else 작성을 할 때 이제 그 이런 형태의 if문을 작성하면 즉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한 변수의 값을 이렇게 바꾸거나 저렇게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if else로 작성하지 말고 차라리 이 선택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더 간결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연산자는 이제 논리 곱, 논리 합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평가를 해요? 레이지 이밸루에이션을 합니다. 즉 여기서 요 두 가지 표현식 중에 하나만 실제 평가를 합니다. 둘 다 무조건 평가를 해가지고 값을 구해놓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앞에 거, 거짓이면 뒤에 것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인문들은 종종 많이 바꾸는데 대인문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또 선택 그 연산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요 조건에 따라서 출력하는 게 다른데 이거 역시도 이런 식으로 조건문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 연산자로 그리고 선택 연산자도 이제 중첩시켜서 여기는 없는데
이렇게 선택 연산자 안에 또 선택 연산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x가 양수면 1, 음수면 마이너스 1, 0이면 0, s 값이 0이 되게끔 이제 그 선택 연산자 내에 또 선택 연산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숙제 피드백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마지막에 그 함수를 끝에 작성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컨디션 이면 return true else return false 이런 식으로 또 작성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return 컨디션 하면 되죠. 뭐 가로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요 시기에 어떤 애에 따라서 다른데 컨디션만 쓰시면 이제 이 컨디션이 참이면 참을 반환할 거고 false면 false를 반환할 거예요. 얘는 좀 불필요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이제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이렇게 할 게 단순하지가 않고 조건에 따라서 할 일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면 다중선택 if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랑 얘는 결과는 똑같아요. 둘 다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는데 얘는 항상 몇 번 비교해요? 이쪽에는 항상 3번 비교하겠죠. 얘는 상황에 따라서 한 번만 비교하고 어떨 땐 2번 비교하고 어떨 땐 3번 비교해요. 그래서 같은 거면 일련의 if문보다는 뭘 쓰시는 게 좋아요? 다중선택 if문을 쓰는 게 좋고요. 물론 아니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요걸 얘기하는 거고. 요걸 얘기하는 거고. 요 위에 거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리턴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제 밑에 걸 안 가는데 요렇게 이제 요거하고 요렇게 작성을 하면은 얘는 항상 3번 비교를 하고 얘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똑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보다는 요렇게 작성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 문장들이 리턴으로 아예 거기서 조건에 따라서 끝나는 거면 이렇게 작성하나 이렇게 작성하나 요 두 개는 차이가 없고 요렇게 작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고 또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얘랑 얘는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이제 내가 보통 이 다중선택 if문을 한 번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학생 100명에 대해서 수행하는 만약에 학생들이 F학점이 A보다 많다. 그러면 얘가 더 효율적일 거고 A가 더 많다. 그럼 얘가 더 효율적이겠죠. 즉 내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어떠냐에 따라서 작성하는 순서가 달라지면은 또 효율성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내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단정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단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직관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직관적인 방법은 이 경우에는 이제 위서부터 A부터 보통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데이터의 특성을 알고 그 데이터가 특정한 특성들만 갖춰져 있으면 그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코드를 하면은 효율성을 조금 높일 수도 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스위치문. 스위치문은 이제 스위치 조건식이 나오고요. 여기 식이 나오고 이 식의 결과와 케이스절에 있는 상수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일치되는 케이스절이 있으면 그 케이스절을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하고 나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케이스절은 종료가 되고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동으로 그 다음 케이스절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게 없으면 요 어떤 케이스열도 이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스위치문에 있는 케이스열이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최소 실행되길 원하면은 이제 요 디폴트절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디폴트절을 만들어 놓으면은 케이스들을 만족하지 않으면 디폴트절이 무조건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디폴트가 없으면은 하나도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족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되고, 이제 요 케이스 스위치문에 조금 다른 동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여러 문장들을 묶어서 이렇게 뭔가 절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뭘로 묶어주냐면 중괄호로 묶어주죠. 근데 유일하게 중괄호로 안 묶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는 중괄호 안 묶어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중괄호로 묶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안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문장들을 이렇게 텀으로 한 덩어리로 뭔가 처리하는데, 다른 데들과 달리 조건문, 반복문 이런 데와 달리 중괄호를 이용해서 블럭을 안 만들어요. 그 블럭을 안 만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케이스열에서 이런 선언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중괄호를 넣어 놓으면은 저것도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수를 케이스열에 선언할 일은 많지 않은데, 저게 안 되는 이유는 블럭으로 이렇게 블럭이 조 블럭이 아니고, 또 이 케이스열은 아예 실행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이스열 내에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블럭을 지정하지 않고 프로그램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수 선언을 못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이 케이스열에 올 수 있는 상수는 정수형 상수들만 올 수가 있어요. 정수형 상수들만 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올 수 있는 게 이제 열거형이 올 수가 있죠. 열거형도 어차피 정수 타입이니까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게, 그래서 케이스열을 쓸 때 스위치문과 열거형을 결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게 되겠고요. 이제 C+11부터 도입된 가시 영역 제한 열거형의 경우에는 여기에 열거형을 나열할 때 이런 식으로 열거형 이름 땡땡 상수를 써줘야 돼요. 근데 매번 이렇게 다 써주는 게 번거로우면은 20부터는 요 케이스열 나오기 전에 유식문을 써가지고 내가 지금 이 케이스열에 열거형 상수들 쓸 거라는 걸 미리 말해주면은 여기 앞에 다 다이렉션 땡땡을 안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20부터는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요 코드는 또 많이 쓸 수 있는 코드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보시면. 그래서 2차원 배열로 맵 같은 걸 만들었는데, 어떤 유니트가 어떤 셀에 있는데 얘가 동서남북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나타낸 거죠. 동서남북했는데 그 자기가 있는 셀 정보를 x와 y 값, 뭐 r과 c 값, 행과 열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럼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 y 값만, y 여기서 좀 이상한데 x, y니까. 예. 근데 rc 하면 c 값을 이제 증가시키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c를 마이너스하는 거, 위로 가면은 이제 r을 마이너스하고, 밑으로 가면 r을 더해가지고 이제 위치를 바꿔가지고 또 그 셀에 가서 뭘 하고, 이제 그런 코드들을 우리가 처리할 때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처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케이스저 어떤 조건식의 결과값이 어떤 케이스절을 만족하면은 그 케이스절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실행하다가 브레이크나 리턴을 만나면 스위치문은 종료가 되는데, 만약에 그 끝에 브레이크나 리턴 문이 없으면은 다음 케이스절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fall through 행위라 그래요. 근데 일부러 저 fall through 행위를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저걸 활용하게 되면은 좀 더 간결하게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4, 6, 9, 11이면
30을 리턴해 주게 되겠고 2면 28, 나머지는 3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스위치문을 if문으로 작성하려면 매우 복잡해야 돼요. 매우 복잡한데 요런 false rule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문은 절대적으로 스위치문으로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야 더 간결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시로 얘는 뭐를 하는 거예요? 얘도 false rule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false rule를 뭘 활용하고 있냐면 얘는 이제 어떤 문자열이 주어졌는데 그 문자열에 있는 모음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모음이 몇 개냐? 모음은 A, E, I, O, U 5가지가 있으니까 얘를 만날 때마다 모음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스위치문이 아니라 if문을 작성하면 if C가 뭐 A 또는 C가 뭐 이렇게 쓰면은 무지 길어지고 번잡해져요. 이렇게 되고. 자바는 뭐 딴 얘기인데 자바는 최근에는 저런 것들을 귀찮으니까 어떻게 바꿔놨냐면 이런 식으로 컴마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I가 빠졌구나. 이런 식으로 케이스절을 쓸 수가 있어요. 자바에서는. 자바에서는 최근 케이스절은 저렇게 이제 false를 쓸 때 땡땡에서 케이스 땡땡 또 계속 쓰지 않고 컴마로 쓸 수가 있습니다. C++도 조만간 도입하지 않을까 이건. 되게 편리하잖아요. 이거보다는 간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똑같은 문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늘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은 훈련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그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요 하나가 요거인지를 살펴보는 거고 얘는 여기 있는 애를 하나씩 갖고 와서 A가 이 안에 있나 없나 찾아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애를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A, I, O, U 중에. 그러니까 요 문자 하나를 하나씩을 갖고 와서 요 워드 I가 요 A, I, O, U 중에 하나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해결할 수도 있고 이제 케이스절의 브레이크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C++17부터는 속성이라는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내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케이스절과 관련된 속성들이 조금 있는데 이제 이런 애가 있어요. 이제 앞에 거는 false를 쓰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false를 쓰고 있죠. 어떤 애만 의도적으로 false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케이스절이 다 false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하면 다 브레이크가 있는데 얘만 없는 거예요. 얘만 없어요. 그 얘만 한 가지 케이스절만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똑똑한 컴파일러는 워닝을 줍니다. 너 이거 빼먹은 거 아니냐고 워닝을 줘요. 근데 그럴 때 그 브레이크가 있을 자리에다가 요 false라는 속성을 넣고 여기 세미콜론을 붙여 놓으면은 컴파일러가 의도적으로 했구나. 그러면 그 워닝을 안 내보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컴파일러한테 내 의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마다 다 넣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떤 애들만 그 false를 쓸 필요가 있어요? 이런 애들만 워닝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브레이크를 쓰고 있는데 한 곳만 안 쓰고 있어. 그럼 뭔가 그 프로그래머가 실수한 것처럼 컴파일러는 느끼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때 이제 false를 저런 속성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조건문 작성 팁들을 조금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이제 어떤 경우가 참이고 어떤 경우가 거짓인지 잘 좀 판단해야 되겠고 보통은
핵심적인 일은 여기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else부터 작성하는 게 아니면 이제 if가 참일 때만 있고 else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else가 필요 없는 건지를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런 것들을 잘못 프로그램해 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게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조건이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따져줘야 되는 게 많죠. 만약 이런 식이 되면은 과연 C1만 참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 C2만 참일 때는 어떤 문제, 둘 다 거짓일 땐 어떤 경우인지를 면밀히 생각하고 얘가 다 필요 없는 건지 필요한 건지를 잘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else를 우리가 작성하는데 프로그래머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드 중복이에요. 코드 중복되는 걸 되게 싫어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도 보시면 똑같은 문장이 그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 문장은 저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if문 절에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는 if else 다음에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빼고 저시고 할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작성을 해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작성을 해요. 작성하고 났더니 보니까 똑같은 문장이 if 절에도 있고 else 절에도 있어요. 그러면 코드가 중복되어 있구나. 그럼 얘를 어떻게 없앨까? 그 중복 없앨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앞에 또는 뒤에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중복해서 프로그램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if else 쓸 때 그거를 이제 빼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조건식을 작성할 때 주로 논리곱, 논리합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논리곱과 논리합은 레이지 이밸루에이션 해줘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먼저 평가해서 논리합의 경우에는 거짓이면 뒤에 거 안 해요. 논리곱이면 뒤에 거 안 하고, 논리합인데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복잡한 조건식들을 우리가 작성할 때는 논리곱, 논리합을 쓰는데 이제 그것 대신에 비트곱, 비트합을 안 쓰죠. 근데 이제 비트 연산 중에 뭐가 있냐면 XOR 연산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검사해야 되는 게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인트 변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A와 B가 서로 부호가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서로 부호가 다른지.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쉽게 떠오른 게 아마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A와 B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저 A와 B를 곱하는 거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오버플로우가 날 수가 있어요. 오버플로우가 안 나면은 저 두 개로, 저 곱셈으로 뭘 판단할 수 있어요? 부호가 다른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가 되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돼요. 근데 음수가 나왔다는 건 두 개의 부호가 다른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 오버플로우 문제만 있지 않고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A와 B 중에 하나가 0일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둘 다 0이 아니다는 전제하고 A, B가 어떤 범위 내에 있다. 그러면 A와 B가 그 부호가 다른지는 곱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은 요 A, B가 부호가 다른지는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A가 0보다 크고 XO와 B가 0보다 크고. 근데 XOR은 언제 참이 돼요? XOR은 둘 쪽이 다를 때예요. 1, 0 더하면 1이 되고 0, 1 더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같으면 0이 되고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요 조건이 얘가 1이고 얘가 0이 되면 참이 되고 0이고 1이면 참이 돼요. 근데 얘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내가 얘를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작성하면 이렇게 작성하게 되겠지. 근데 얘보다는 얘가 더 간결하잖아요. 근데 얘의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또 아까랑 마찬가지 오버플로우는 일어나지 않죠. 오버플로우는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A가 0인 경우엔 또 이게 동작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XOR은 종종 우리가 조건식을 작성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지 따져볼 때 이제 XOR을 활용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조건식을 작성할 때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과 그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했으면 A를 빼낼 수가 있죠. A를 빼낼 수가 있고 이렇게 경우에도 A를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거에 not이 붙으면은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not A, O와 그러니까 and가 붙으면 이제 각각의 not이 붙고 합은 곱으로, 곱은 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 되겠죠. 그리고 바널리 오차 때문에 가급적 부동소수는 비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소수 갖고는. 그 다음에 스위치문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디폴트절을 쓰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케이스절에서 브레이크와 리턴을 내가 넣어야 되는데 빼먹은 건 아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예제로 조건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좀 살펴봅시다. 이게 어디까지 나와? 아이씨, 저거만 나오구나. 자, 윤연의 조건. 그러니까 윤연의 조건은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 4로 떨어지는 나누는 해. 예. 조건 2는 연도가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평년이고 단 연도가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윤년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조건들이 주어지면은 저 조건들을 이런 식으로 벤 다이그램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회색으로 칠해진 데가 윤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윤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들이 있는데 이게 4로 나눠 떨어지는 건데 100으로 나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뺄 때는 AND 하면 돼요. AND. 그 다음에 저 연도가 400으로 떨어지는 저 안에 있는 동그라미는 요거 두 개죠. 그러면 얘와 얘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죠. 그러면 얘를 이제 해서 5화로 묶어주면 됩니다. 묶어주면 돼요. 그런데 요, 요 애는, 요 애는요, 요렇게 써도 차이가 없어요. 얘는 400으로 나눠 떨어지는 조건은 4로도 나눠 떨어지고 400으로 나눠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조건이죠, 앞에 거.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나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돼요. 조건이.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오화한 것과 요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윤년의 조건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빼내가지고 이렇게 결합하는 거. 근데 얘를 읽어보면 저 조건이 얘랑 똑같은 조건인지가 잘 와닿지는 않아요. 직관적으로.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제 윤년이 만족하는 그 조건, 아니, 그 분배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 표현과 요 표현, 뭐 어떤 표현이 더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복잡한 어떤 조건식들이 주어지면 그 조건식을 내가 C나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표현한 다음에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간결하게 바꿀 수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간결하게 바꿀 때에는 뭘 활용할 수가 있어요? 분배 법칙과 이제 그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더 해보면, 이 어떤 게임을 만드는데 획득한 점수, 획득한 아이템 수, 죽인 적의 수에 따라서 라운드 통과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조건이 뭐가 되냐면 라운드 스코어가 0 이상이고 획득한 아이템 수가 7개 이상이면 통과. 또는 라운드 수가 0 이상이고 죽인 적수가 10명 이상이면 통과예요. 그러면 저거를 식으로 세워보면은 RS라고 할게요. 라운드 스코어는 0 이상이고 획득한 아이템 수가 7 이상. IO는 7. 7개 이상. 0 이상. 두 번째 조건은 그 다음에 뭐예요? Enemy Skilled. EK가 몇 개? 10개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이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전체를 뭘로 해줘요? 5화로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통과했는지가 아니라 실패했는지 보는 거예요. 실패한 조건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제 전체를 not 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작성하고 끝내면 돼. 끝내면 되는데, 보고 단순화시킬 수 있으면 단순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안에 있는 것부터 좀 살펴보면은 요 조건과 요 조건이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묶을 수 있어요? 전체가 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나시니까 얘를 안으로 또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또 이렇게 돼요. 두 개냐. 그래서 요 시구부터 정리해서 요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문제로부터 아예 처음부터 이런 거 쭉 작성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일로 올 수 있어요. 바로 요거를 작성하기가 쉽진 않아요. 아무리 훈련을 많이 했어도 쉽지는 않은데 이 순서대로 쭉 가서 이렇게 간결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조건이 주어지면 이 조건에 맞는 식들을 세우고 그 식들을 다 세운 다음에 그게 요거죠. 그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잘 돌아간다 그러면 요거를 간결화 시키는 건데 이 간결화 시킬 때 이제 그 분배 법칙, 드모라의 법칙을 이용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RS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이제 7보다 작거나 EK 0보다 같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라운드 스코어는 0보다 큰데 요 둘 다 만족을 못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게 맞나? 7 이상이면 통과. 12명 이상이면 통과. 보면 헷갈리죠. 7 and 10.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야기가 좀 헷갈리는데 RS가 0보다 작으면 실패한 건 이해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RS 라운드 스코어는 0 이상이어야 되니까 한 거예요. 근데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거는 RS는 뭐라는 거예요? 0보다 크다는 거죠. 0보다 큰데 IO 그 아이템 획득한 수가 7보다 크거나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만족이 되면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얘보다 적어야 통과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식이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지만 이게 맞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식들을 정리할 때 그 결합법칙과 드모리아 법칙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 이후에 추가된 좀 색다른 기능들을 소개를 하면은 이제 요 스위치문과 if문 조건식에 뭘 추가할 수 있냐면은 변수를 초기화하는 걸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은 보면은 맨 앞에 폼문에서 이제 폼문의 전통 폼문의 구조가 여기에 뭐가 있냐면 init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init이라는 부분. 요 init이라는 부분이 이제 어디에도 쓸 수 있어요? if문하고 스위치문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요 변수는 가시 영역은 어떻게 될까? 어디서만 쓸 수 있는 변수가 될까? 요 스위치문에서만 쓸 수 있어요. 저 스코어도 요 if문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시 영역을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된 기능은 요 스위치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속성이 뭐가 있었냐면은 false라는 속성이 있었죠. 그 속성 말고 이제는 케이스열 앞에 붙일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likely, unlikely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얘가 발생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발생될 확률이. 그거를 알려주면은 컴파일러는 그거에 맞게 최적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최적화할까? likely. 케이스 2가 likely야. 그럼 쟤를 어떻게 최적화할까? 여러분이 이 케이스, 이 스위치문을 if문으로 바꿔봤다고 생각해봐요. 기계적으로 얘를 바꾸면은 if n equal 1, else if n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겠죠. 그런데 2가 likely예요. 2가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바꿀까? 여기를 2로 바꾸면은 더 좋아요. 왜? 2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2인 경우가 많은데 2를 먼저 비교하면은 항상 몇 번 비교가 일어나? 2번 비교가 일어나겠죠. 근데 n을 2가 likely라는 걸 내가 알려줬어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원래 순서적으로 이렇게 if문으로 바꾸는 코드가 아니라 뭘로 바꿔요? 더 likely라는 애를 먼저 비교하게끔 만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비교하는 횟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likely, unlikely 넣을 수 있어요. 그럼 unlikely는 어디로 갈까? 맨 밑으로 가겠죠. 케이스를 여러 개 있을 때 내가 특정한 애를 unlikely로 속성을 넣어줬어요. 그럼 컴파일러가 그 조건은 가장 밑으로 넣겠죠. if문으로 바꾼다고 전제했을 때 가장 밑으로.
뭐 별 어려운 최적화는 아니죠. 근데 이 likely나 unlikely를 우리가 주지 않으면은 컴파일러가 이런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컴파일러는 저거를 어떻게 판단해서 뭘 먼저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겠지. 근데 최적화를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움을 컴파일러가 혼자는 최적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프로그래머가 조금만 힌트를 주면은 컴파일러가 기가차게 기가차다는 거 좋아하지만 효과적으로 최적화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도입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냐면은 컴파일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개발자가.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없었던 정보를 추가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를 줌으로써 이제 이런 최적화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